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NMR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나 그렇듯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요. 저번 영상에서 NMR은 초전도체 기반의 강한 자기장을 활용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강한 자기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시면 NMR 분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소 방출 스펙트럼부터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해보죠. 수소 방출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접하셨던 네온 사인 광고판이나 형광등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간단히 유리관의 공기를 제거해서 진공관으로 만들고 수소 기체를 채운 뒤에 유리관을 사이에 두고 강한 전압을 걸면 방전 현상, 디스차징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해당 현상은 다른 기체를 이용해도 발생을 하고요. 왜냐하면 네온 사인의 그 색깔이 위의 현상을 이용하니깐요. 물리나 화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은 빛이 있으면 분광, 스펙트럼을 하는데요. 빛만 보이면 분광하고 살펴보는 것은 아주 예전부터 뉴턴경이 분광학의 기초를 정립한 이후로 굳어진 일종의 습관 같은 거죠. 최초의 프리즘을 이용한 빛의 분광 실험 이후로요. 그러니 습관대로 수소 방정관의 빛을 프리즘이나 회절 격자 등으로 분광을 해보죠. 먼저 빛을 렌즈를 이용해서 모으고 슬릿을 통과시킨 후에 프리즘이나 회절 격자를 이용을 해서 분광을 시켜버리면 상당히 아름다운 색색의 띠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태양빛을 분광을 하면 연속적인 무지개로 표현이 되지만 수소 방정관의 빛을 분광을 하면 불연속적인 선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연속성, 양자와 퀀터나이즈드 된 빛의 띠는 양자역학 태동기의 위대한 과학자분들이 설명한 훌륭한 모델들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건너뛰고 핵심은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의 기인한 현상이란 거죠. 그러고 보니 NMR 다음 영상에서는 간단히 2D NMR만 다루고 양자역학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양자역학 설명을 들으시면 NMR이나 다른 분광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최대한 쉽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수학적 내용을 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 생성된 스펙트럼들인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라이먼이니 파시엔이니 하는 계열들에 대해서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셨을 테니 아주 조금만 복잡하게 가죠. 네, 아주 간단하게 방전관에 자기장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전 톰슨경이 전자빔에 자기장을 가하고 전자빔이 휘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시면서 전자빔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어떤 것이라고 발표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방전관의 전기장을 혹은 자기장을 가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될 거예요. 앞선 빛을 보면 분광하는 것이 뉴턴경이 살아계시던 17세기부터의 습관이라면 음극관이나 방전관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기장을 가하는 것도 19세기부터 아주 습관적으로 하던 일인 거죠. 물론 언제나 그렇듯 처음에 시도하신 분들만 역사 이름은 남겼지만요. 아무튼 처음으로 방전관에 자기장을 가하셨던 분은 신기한 현상을 관찰하시는데요. 자기장 유무에 따라서 띠가 갈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띠의 갈라짐은 앞서 이야기한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을 의미하고요. 물론 초창기 분광장치의 성능이야 좋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보다야 두꺼워졌지만요. 위와 같은 현상을 제이만 또는 지만 효과라고 하는데요. 해당 현상을 발견했던 제자인 제이만과 실제 이론적 해석을 수행한 로런츠 교수의 1902년 노벨 물리학 공동수상으로 무척 유명하죠.
참고로 로런츠 교수는 그 솔베이 학회 사진에서 그 아인슈타인과 퀴리 부인 사이에 앉아 계신 분인데요. 뭐 엄청난 업적과 실력을 가지신 분이죠. 기존 원자론에 부족했던 빈칸들을 전자기학을 도입해서 채우셨거든요. 뭐 유명한 로런츠 힘, 로런츠 변환으로 대표되는 업적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NMR 말고 다른 이야기라고 있네요. 네, 과학자분들의 일화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고 다시 NMR과 관련된 제이만 효과로 돌아가 보죠. 제이만 효과도 뭐 자세한 이론적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배우신 대로 전자를 표현하는 양자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주양자수, 각 운동장과 관련된 방위양자수, 방향성과 관련된 자기양자수, 스핀 상태를 알려주는 스핀 양자수가 있죠. 뭐 빠르게 복습을 해보면 주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정해지고 방위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형태가 결정되며 자기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방향이 정해지고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에 따라서 전자의 상태가 표현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위아래로 화살표를 그리는 거죠.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한 쌍의 전자만 존재할 수 있으니 전자가 2개 있으면 위아래 전자 쌍으로 넣고 아니면 편의상 뭐 업스핀으로 넣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가 스핀 양자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전자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면 자기장을 가했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막대 자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좌측의 자석은 안정하지만 중앙의 자석은 불안정하잖아요. 네, N극에 N극을 가져다 대려 하면 강한 반발력이 느껴지죠. 즉 에너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원리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는 전자도 스핀에 따라서 안정해지거나 불안정해집니다. 앞으로 안정한 스핀을 알파, 불안정한 스핀을 베타 스핀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더 재미있어지는데요. 원자 핵도 스핀 양자수를 가집니다. 뉴클리어 스핀 퀀텀 넘버 I라고 하죠. 즉 원자 핵도 전자처럼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안정해지거나 불안정해집니다. 무엇보다 전자 달리 원자 핵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죠. 전자는 전자일 뿐이니까요. 수소에 있던 탄소에 있던 전자는 똑같은 전자이지만 원자 핵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 물리화학적 성질이 크게 변하니까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혹은 중성자의 변화는 바로 핵융합 또는 핵분열입니다. 핵융합 분열에 수반된 에너지를 고려하면 원자핵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로 전자는 전자일 뿐이지만 원자핵은 전부 다 다릅니다. 변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전자와 달리 원소별로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름을 기억하고 주요 원소들을 한번 살펴보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프로톤은 양성자만 하나 있으니 핵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입니다. 그 밑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 듀테리륨은 중성자 핵스핀 양자수 2분의 1이 더해져 핵스핀 양자수 1을 가지고요. 다음으로 카본 12를 보면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이니 양성자와 중성자 모두 2개씩 쌍, 페어를 이룹니다. 그러니 핵스핀 양자수가 0이죠. 핵스핀 양자수가 0이라는 의미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의미이므로 NMR inactive, NMR 활성이 없다란 뜻입니다. 그러니 탄소 NMR에서는 중성자가 1개 더 있는 질량수 13인 카본 13을 주로 분석을 하죠.
카본 13에서는 중성자가 7개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 더하기 1, 즉 한 개에 혼자 놀고 있는 중성자가 있어 핵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이거든요. 네, 대개 NMR에서는 싱글이 유리합니다. 페어는 활성이 없어요. 혼자 놀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들이 있어야 NMR 액티브한 핵종입니다. 물론 원자 번호가 크면 물론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서 복잡해지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다룰 일반적인 NMR에서는 상관없으니 싱글, 즉 NMR 액티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핵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인 경우와 스핀 멀티플리시티 계산에 따라서 두 개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기에 해석하기도 쉽고요. 그러니 NMR에서는 보통 위의 핵종을 주로 분석을 합니다. 특히 유기화학이나 바이오에서는 프로톤, 카본 13을 선호하죠.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핵종들에게 자기장을 한번 가해볼까요? 외부 자기장이 커질수록 알파 스핀은 더 안정해지고 외부 자기장이 커질수록 베타 스핀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네, 정말로 외부장이 커질수록 알파 스핀은 더 안정해지고 베타 스핀은 더 불안정해지죠. 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위와 같고요. 아주 전형적인 유기 물리화학 교과서에 실린 제이만 이펙트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안정해지거나 불안정해지는 정도가 다른데요. 비유하자면 핵종마다 다른 종류의 자석이니 당연히 그 기울기가 달라야죠. 이를 핵종에 따른 고유 특성인 자기 회전 비율,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쇼라고 합니다. 밀도나 끄는 점이 물질의 고유 특성인 것처럼요. 핵종의 고유 특성이니 이를 이용해서 핵종별 분석, 즉 원소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9.4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에서 프로톤의 공명 주파수, 즉 알파와 베타, 스핀과 에너지 준위 차이는 400MHz이지만 같은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카본 13의 공명 주파수는 100.6MHz이므로 두 핵종의 공명 주파수 차이를 이용하여 원소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소 분석은 ICP 같이 특화된 다른 장비가 있으니 그쪽에 맡기고 NMR을 이용해서 하나의 핵종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죠. 먼저 외부 자기장이 가해져야 G만 이펙트에 의해 G만 스플리팅이 발생을 하고요. 두 에너지 준위 알파와 베타 스핀 간 차이에 해당하는 공명 주파수를 가진 피크가 검출이 됩니다. 이때 같은 핵종이라도 주위 전자 밀도에 따라 자기장이 노출되는 정도가 다른데요. 당연히 주위에 전자가 많으면 외부 자기장을 더 많이 가리죠. 한겨울에도 옷을 두껍게 입은 사람과 얇게 입은 사람이 체감하는 추위가 다르잖아요. 노출되는 추위는 모두 같아도 가리움 효과에 따라서 유효, 추위는 다르게 느끼는 거죠. 분자의 원자핵들도 똑같은 원리로 같은 자기장에 노출이 되어도 주위의 전자 밀도에 따라 실제 느끼는 유효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 원자핵 주위 전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화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화학적 가리움 효과, Chemical Shielding Effect라고 하죠. 그에 따른 NMR 피크의 이동은 Chemical Shift가 되고요. 간단히 많이 가려지면 유효 자기장의 세기가 작으니 공명 주파수가 작아지고 적게 가려지면 유효 자기장의 세기가 크니 공명 주파수가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겨울철에 커플들이 늑대 목도리니 여우 허리띠니 하면서 염장을 지르잖아요. 원자핵들도 커플링을 이뤄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서 원자핵은 자석과 같다고 설명을 드렸죠. 인접한 원자핵들끼리, 즉 인접한 자석들끼리 이루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하나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화학 결합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J 커플링이 가장 유명하죠. 인접한 원자핵이 작은 외부 자기장처럼 작용을 해서 에너지 준위를 추가로 갈라지게 합니다. 이러한 J 커플링은 피크를 갈라지게 만들죠. 커플 관계가 복잡하면 훨씬 더 까다롭게 갈라지고요. 그래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J 커플링 컨스탄트 값이 같으니 J 커플링 컨스탄트를 계산하면 인접한 핵종의 정보, 즉 구조 분석이 가능합니다. 무척이나 유용한 정보죠. 그럼 앞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G만 이펙트로 일종의 자석인 원자핵이 안정해지거나 불안정해져서 핵종마다 고유한 공명 주파수를 가지며 즉 원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이때 각 원자핵들마다 주위의 화학적 환경에 따라 전자의 밀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의 유효 자기장을 느낌으로 화학적 이동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위의 화학적 환경,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 펑셔널 그룹 등에 대한 정보를 주며 추가적인 J 커플링과 같은 커플링에 의해서 인접 핵종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서 구조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이죠. 그럼 이제 가장 친숙한 분자인 에탄올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프로톤과 카본 13의 NMR 활성인이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에너지가 갈라지고 스펙트럼상의 각각의 피크로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때 동위원소의 존재비가 99.98%이고 자기 회전 비율도 큰 프로톤이 훨씬 강하게 나오고요. 탄소는 대개 NMR 인액티브한 카본 12로 존재를 하니 카본 12 동위원소 존재비가 98.9%예요. 카본 13은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 카본 13 피크는 매우 작게 나타나고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우선 프로톤 영역에 집중을 해서 살펴보죠. 모든 프로톤 원자핵이 같은 조건이라면 하나의 피크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에탄올 분자에 있는 각 프로톤 원자핵이 같은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죠. 메슬렌, 하이드록실 그룹에 존재하는 프로톤들은 각기 다른 화학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화학적 가리움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그러니 이를 실제 스펙트럼으로 보고 해석을 해보자면 전자 밀도가 높아 많이 가려졌으면 유효 자기장의 세기가 작으니 공명 주파수가 작고 화학적 가리움이 커서 화학적 이동값이 작게 나타나며 전자 밀도가 낮아 조금 가려졌으면 유효 자기장의 세기가 크니 공명 주파수도 크고 화학적 가리움이 작아 화학적 이동값이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인접한 프로톤 원자핵, 즉 자석들 간의 J 커플링까지 고려를 하면 메슬 그룹은 인접한 메슬렌 그룹의 프로톤 2개에 의해서 2번 갈라지게 되고요. 메슬렌 그룹은 인접한 메슬 그룹의 프로톤 3개에 의해서 3번 갈라집니다. 추가로 하이드록실 그룹의 프로톤은 산성이 있어요. acidity, 산성은 다른 의미로 프로톤을 주기 쉽다는 의미이니 하이드록실 프로톤은 계속 결합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빠른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빠른 만남과 헤어짐을 가진 이런 친구들이랑은 유효한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나 화학에서나요. 그러니 메슬렌 그룹의 프로톤은 메슬 그룹 프로톤에 의한 갈라짐 3번만 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액체 NMR의 주요 상호작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NMR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NMR 영상에서는 간단한 2D NMR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초기에 G만 이펙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 설명이 무척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과학자들이 빛이 있으면 왜 분광을 하고 왜 자기장을 한번 가해보는지 이해를 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사물과 현상에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저는 기쁠 것 같네요. 그럼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